안녕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이후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쁘신 분 중 한 분이십니다. 56년 동안 우리 현대사의 아주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현장을 발로 뛰어서 취재해 오신 민한 기자십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보수 논객으로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조갑재 TV의 조갑재 대표님 오늘 인물비상구에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은 현재 국민의힘이 극우 수구 정당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국민의힘을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국민의힘이 어쩌다가 전체 유권자의 10% 남짓한 이런 극단 세력한테 지금 완전하게 장악이 됐다고 보십니까? 먼 원인이 있고 가까운 이유가 있는데 가까운 것부터 설명해야 되겠는데 그것은 역시 윤석열의 12.3 불법 계엄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이에요. 윤석열 씨가 불법 계엄을 한 것도 문제인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계엄의 이유를 부정선거 음모론에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다가 이미 끝난 것을 다시 무덤에서 살려낸 게 부정선거 음모론입니다. 네. 그게 감염된 사람이 보수층의 한때는 보수층의 한 반쯤 됐어요. 오, 그렇게 많이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들은 그보다 더 심할 겁니다. 그런데 네.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한번 넘어가면은 하는 행동이 굉장히 공격적이 되고 무례해요. 그런 집단이 형성됐어요. 그 집단이 바로 국힘, 국민의힘 당권파를 집어삼킨 겁니다. 그게 지금 장동혁 뭐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거나 믿지 않으면서도 비호하는 겁니다. 기회주의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은 요새 보는 이런 행태의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은 사람의 영혼을 접수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감염되어 버리면은 사람이 그냥 좀비가 되어 버려요. 네. 지금 저는 이 국민의힘의 형태를 좀비적 형태라고 봐요. 그래서 좀비 정당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극우 유튜버 고성국 전한길 씨가 이제 입당을 한 후에 당원이 30만 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 당원 수가 한 11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던데요. 장동혁 대표 측은 이 30만 명 책임 당원이라는 숫자가 당내 민주주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원의 뜻이 곧 규칙이 되는 정당 구조에서 합리적 보수가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 거대한 극단주의 당원 그룹을 합법적으로 몰아내고 당을 쇄신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당히 어렵죠. 다만 그 당원들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은 생각이 바뀌고 거기서 극단적 세력이 힘을 좀 잃게 될 겁니다. 그러나 숫자가 워낙 많고 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한번 감염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영향은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봅니다. 다만 보수의 주류를 차지하지는 못하죠. 이제 변두리로 밀려나죠. 그러니까 합리적 보수, 상식적 보수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 보수의 이 중심 세력이 되어 가지고 다시 한번 건전한 보수 정당을 만드는 기회가 이번에 생길 겁니다. 선거 이후에.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극우 세력 심판이 이 보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재개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관련해서 조금 이따 다시 또 여쭤볼게요. 근데 좀 죄송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은 드리진 않았는데 대표님은 평생을 사실의 힘이라는 것을 믿고 보수 우파의 스피커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기자로서 특종 기사도 많이 썼고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도 그렇죠. 하셨고 그리고 지금 대표님이 괴물이라고 부르는 극우 음모론자들의 일부는 과거 대표님의 강성, 반공주의 논리를 자양분 삼아서 성장한 이들이기도 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과거에 하신 그런 강경한 발언들이 현재 보수의 변질에 혹시 일조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별로 해본 적 없는데요. 왜 저는 네, 반공주의를 주장한 적이 없어요. 네, 항상 반공 자유민주주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 반공과 자유민주주의가 같이 가야지 반공으로 가면 독재로 갈 수가 있고 자유만 주장하다가는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가 되니까 반공 자유민주주의여야 한다는 주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세간에서는 좀 잘못 알려져 있는 것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우선 헌법 사실 상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 시국에 따라서 저는 항상 가운데를 중앙선을 걸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회가 좌회전을 해버리면 제가 오른쪽 끝자리 아래에 그런데 사회가 또 우경화를 해버리면 또 저는 왼쪽에 서게 되고 그러나 저는 항상 사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실, 헌법, 상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글을 쓰고 뭐 이렇게 논평을 하고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사실 그 질문이 제가 나중에 드릴 질문에 있었거든요. 대표님께서 예전에 그 뭐 국제신문에서 처음 기자 생활을 시작하셨을 때라든가 잡지 마당에서 취재 기자를 하셨을 때라든가 좀 뭐 월간조선에 처음에 가셨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굉장히 진보적인 기자였다. 이렇게 모두들 기억을 하고 있는데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굉장히 그 강경한 보수주의자로 바뀌었다. 그래서 심지어 뭐 극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도 들으셨죠. 나를 보고 극우라는 사람 많았어요. 예, 그랬던 분이 그래서 사실 그때 무슨 뭐 그 내란 세력이라 그래서 물론 무혐의 받으셨지만 그런 그 고발까지 당하셨잖아요. 그러다 그런 분이 다시 이제 그 윤석열 계엄 이후 합리적 보수를 말씀하고 계시니까 아 어떻게 이렇게 사상적으로 이런 변천이 이루어졌을까 그거 참 궁금하다 이런 질문을 제가 사실은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궁금할 게 하나도 없는 게요. 네, 제가 70년대, 80년대 썼던 기사나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다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에 공화국에 살면은 법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교양 있게 문제를 접근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사는 공정하게 써야 된다. 그러나 논평은 상당히 선명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통 보면은 기사를 논설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 논설을 기사처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확실히 달라져야 되거든요. 진보적 무슨 보수적 이런 말 제가 좀 싫어해요. 네, 굳이 내가 보수란 말을 내가 보수 아니라고는 안 해요. 그러나 저는 컨서버티브 리버럴리스트라고 불리는 게 맞을 거예요. 어떤 사물을 보는 시각은 보수적 시각인데 보수라고 하면 뭐냐 하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을 중요시하고 효도나 충성이나 헌법이나 이런 기존 가치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반면 리버럴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사실에 기초를 해야 된다. 사실. 자유민주적 사실관을 가지고 보수적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통 컨서버티브 리버럴리스트라고 그럽니다. 저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있어라 해직을 제가 제일 많이 당한 기자예요. 3번 당하셨죠? 3번 당하고 네. 다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 3번 다 당한 게 그 기사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내가 허위 기사를 써가지고 조사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비밀인데 왜 당신이 썼느냐 해가지고 제가 해직을 당했습니다. 군사정권 때 예, 근데 그러신 거죠. 박정희 때는 포항석유 내가 보기에는 경제성이 없다. 그런데 자꾸 뭐 산유국 운운을 하니까 경제성이 없다는 논문을 썼다가 그게 해직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신군부 집권 과정에서 해직이 됐고 그다음에 한국 내 미 CIA라는 기밀을 갖다 폭로하셨죠. 그게 또 네. 해직 사유가 됐어요. 네.
자, 그렇고 뭐 요사이 제가 윤석열 비판하는 것도 똑같은 기준입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헌법을 지키지 않고 사실을 부정하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짓을 하니까 제가 비판하는 거고 네. 특히 제일 제가 심각하게 비판했던 것은 의료 대란입니다. 네. 의료 대란. 네. 그게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해가지고 권력으로 밀어붙였다가 한국의 의료 체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 체제인데 그걸 그냥 무너뜨릴 정도로 해치니까 이거는 일종의 문명 파괴라고 봤습니다. 저는 네. 좋은 제도의 합의 문명인데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한 사람의 독단에 의해서 흔들리면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저는 윤석열의 몰락을 의료 대란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의료 대란으로 해서 의사들 표가 완전히 이탈하고 의사들이 동원할 수 있는 표가 아마 100만 표는 됐을 네. 거예요. 그래서 2024년 4월 총선 전에 한 달 전에 저는 이 기록을 남겼어요. 지금 의료 대란 그때는 의료 대란이 아니라 의료 개혁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민심이 반드시 바뀐다. 바뀌면은 이번 총선에서 의료 대란으로 크게 진다. 수도권에서 몇십 석 날아간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딱 그대로 됐어요. 네. 저는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80년 동안 한국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를 만나서 만들어 놓은 이 좋은 제도가 오늘의 문명을 지탱하고 있거든요. 그 제도를 부수는 사람을 저는 가장 싫어하고 저는 위험하게 생각해요. 제도는 계속 개선을 해야 되는 거 개선을 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부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해야지. 요사이 진행되고 있는 이 이른바 사법개혁이라든지 검찰청 해체 이것도 좋은 제도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윤석열을 저는 한때 문명 파괴자라고 그랬어요. 네네네. 그 대표님께서는 요즘에 그 양극단을 배제하고 합리적 상식이 있는 세력이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6월 지방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2달밖에 안 남았는데 국민의힘이 과연 자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전이든 후든 아니면 선거가 끝난 후라도 새로운 보수정당 같은 구조적 재편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거구는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제로 소멸될 뿐이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다가 내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돌아온 사람 없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극우 세력 심판 선거가 되어야 하고요. 극우 세력 심판하는 방법은 상당히 슬기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는 다 극우라고 생각해가지고 떨어뜨릴 것이냐? 그게 아니고 거기도 헌법 사실 상식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구제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하되 전체적인 흐름은 이재명 정부 민주당 정권 심판 선거가 아니라 극우 심판 선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극우 심판을 해야 건전한 보수가 재건될 것이고 그렇게 해야 건전한 여야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야당이 비로소 여당을 견제하게 됩니다. 지금 장동혁 이 극우파가 지배하는 국힘당은 야당 노릇을 그동안 포기했잖아요. 포기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과 가장 예리하게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허위사실에 근거해가지고 제명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민주당은 편해지고 그러니까 이적형이라 그럴까 일종의 도우미 역할을 한 거예요. 민주당의 도우미 역할에 충실한 게 바로 극우 세력입니다. 당 게시판 사건으로 쫓아냈죠. 근데 대표님께서 요즘에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 말씀을 하셨지만 그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이 세 사람의 연대론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세 사람이 연대를 하고 각자 그 출마를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지금 해주시겠어요? 그동안에 윤석열 노선에 목소리를 내어서 반대했던 사람이
그 세 사람 정도예요. 이 사람들은 발언권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정선거 음모론에도 반대하고 불법계엄에도 반대를 했어요. 뭐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은 불법계엄에 가장 강하게 반대한 사람은 한동훈, 부정선거 음모론과 가장 열심히 싸웠던 사람은 이준석,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세 사람이 보수 재건을 할 때 중심 인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공적이 있으니까. 또 나름대로 다 지지 기반이 있고, 나이도 오세훈 60대, 한동훈 50대, 50대, 이준석 40대. 네. 그것도 세대적으로도 잘 맞고 다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 보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무능한 보수는 보수가 아닙니다. 그분은 다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각자 맡은 데서 이번 선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 보수 재건의 중심 인물이 되려면은 출마를 해야 되죠. 네. 저 오세훈 시장 출마를 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출마할 지역을 지금 찾고 있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경기도지사가 어떨까라고 제가 뭐 한번 정책 상상력을 해보았는데 현재로는 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본인이 원하지 않죠. 뭐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를 지도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해야 되고 한 덩어리로 묶기에는 지금 이 선거판에서는 안 돼요. 네. 그러나 다만 지금 대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몰라요. 네. 대구에서 주호영 의원이 지금 컷오프에 반발해가지고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인용되면은 또는 기각되더라도 탈당해가지고 네.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그 지역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면은 주호영, 한동훈 이렇게 보수 재건 연대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선거가 대구판에서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이 세 사람이 이번 선거판에서 아주 의미 있는 활동을 하면서 보수 재건을 할 인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지금 한동훈 대표도 지금 제명당에서 국힘에 없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개혁신당으로 나가 있고 이 지금 선거 끝난 후에 국민의힘으로 이분들이 다시 들어가는 가능성도 별로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건 다른 어떻게 당을 될지 몰라요. 어떻게 끝나고 나면은 네. 이제 당권 싸움이 일어날 텐데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극우 세력은 스스로 다 당권을 놓고 미선으로 물러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랬을 때 당 내에서 그때는 이제 당원들까지 흥분하고 국회의원들도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대비해 가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했을 때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국힘당이 바뀌어지고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를 다시 불러들이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은 한동훈 전 대표 중심으로 외부에 새로 당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당으로 대거 이탈해서 가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은 그냥 극우 소수의 극우 정당으로 전락하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거예요. 가령 뭐 새로운 당으로 가면은 거기에 이준석 대표도 가고 뭐 오세훈 시장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꼭 뭐 한 덩어리로 딱 지향하는 바가 같으면 돼요. 네. 이 세 사람은 지향하는 바가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수의 전략은 하나로 뭉치는 것보다는 분진 합격이란 말을 제가 썼어요. 목표가 하나면은 거기에 접근하는 방법은 다 따로 진격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선거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힘을 모아서 공격을 한다는 게 분진 합격 전략입니다. 근데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은 뭐 같이 하자, 연대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 이준석 대표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서로 사이가 일단 너무 안 좋더라고 싫어하더라고요. 네. 이제 그 이분들이 어떻게 화학적 결합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자꾸 한 덩어리로 묶으려면 안 돼요. 네. 저 각자 그래서 제가 분진 합격이라는 말을 중요시하는데요. 각자 영역에서 이 세 사람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하고 지금 있는 게 다 같은 방향입니다. 왜 이 세 사람이 같은 방향이냐 하면은 일단 윤석열 불법계엄에 반대하고 윤핵관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반대하고 극우에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 덩어리로 합쳐지지 않더라도 하는 활동은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 선거가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고 연대를 어떻게 하느냐, 당을 새로 만드느냐 마느냐로 이제 일종의 분열 시대로 들어갔다가 거기 다시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을 겪을 겁니다. 대표님은 차라리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의힘이 뭐 극우 세력이 이제 무너져야 되니까 아예 망가지려면 아주 처절하게 망가지는 게 낫다. 혹시 그런 생각도 하십니까? 처절하게 망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닥까지 한 번도 지금까지 우리 그동안에 이 보수 정당이 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어중간하게 바닥을 쳐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거기서 다시 살아나지. 어중간하게 해서는 안 되고 이번엔 아마 틀림없이 철저하게 망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이 열릴 거고 철저하게 망가진다는 건 이겁니다. 국민들이 극우 세력, 이 윤호개인 세력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부정성 음모론자들이 얼마나 이게 문제 집단이라는 걸 이번 선거를 통해서 지금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18%, 19% 나오고 놀랍게도 비호감이 있잖아요. 비호감 70%잖아요. 야당은 동정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비호감이 70%였던 적은 없어요. 국민들이 극우 세력의 무례한 행태를 보고 거기에 대한 답장을 쓴 게 바로 비호감 70%라는 이 수치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오래전부터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오셨어요. 유능하기 때문입니까? 저는 기자니까요. 누구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지지하시는 건 아니에요? 정책, 네. 행동을 네. 비판하거나 또 찬성하고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는 지지하면 그 잡사람 팬클럽이 되거든요.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팬클럽입니다. 네. 팬클럽이 되면 진영 논리로 가버려요. 윤석열이랑 괴물을 만든 게 진영 논리입니다. 보수가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특히 보수 지식인이 박수부대가 돼서 윤석열이랑 괴물이 만들어져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봐도 절대로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만 한동훈 전 대표의 잘잘못을 다 알면서 요새 하고 있는 행동은 상당히 이 나라나 역사가 요구하는 방향의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말과 글이 되는 사람이고 저는 이 유능한 이 점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 론스타 소송, 엘리엇 소송, 최근에 뭐 쉰들러 소송에서 다 이겨가지고 한 7조 정도의 국부를 방어를 했잖아요. 유능한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검사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잖아요. 네. 그런 게 중요하죠. 근데 저는 유능하지 않는 정치인은 저는 높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좀 반박을 하자면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공직자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을 갖다가 공직자로 앉히면 되는 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반대 의견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뭐 비상계엄 때 굉장히 훌륭한 정말 박수받을 그렇게 행동을 한 거는 정말 높이 사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정치인으로서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검사 출신은 선악구도가 너무 분명해서 사실 정치라는 것은 타협과 포용 이게 필수적인데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로는 부적절한 거 아니냐. 그것을 보여준 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현 대통령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아예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 사실 한동훈 전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을 대하는 방식은 생각하는 방식은 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거든요. 저는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 같은 검사 출신인데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는 12월 3일, 2024년 12월 3일 그 역사의 결정적 순간에서 결정적 역할을 해가지고 계엄을 막고 그래도 그나마 국민의힘이 내란 정도로 가지 않을 정도로 18명을 이끌고 가서 계엄 해제 결의안에 투표하도록 한 거, 또 그런 행동을 가장 먼저 한 거, 계엄령 선포되자마자 한 10분쯤 지나서 이 계엄은 잘못된 겁니다. 반드시 막겠습니다.
공무원들은 부역하지 마십시오 하는 메시지를 냈고 그 메시지를 본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계엄은 끝났다. 오늘 밤으로 해제될 거다라고 보았잖아요. 이것은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 행동을 한 겁니다. 이거는 다른 정치인과 이 점에서 달라요. 역사가 부를 때 거기에 응답한 사람은 거기에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그걸 다 알아요. 왜 한동훈 전 대표가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느냐 하면은 저 사람이 역사적인 행동을 했다 하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런 일종의 아우라라고 그럴까? 그걸 가지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준석 보통 네. 삼김씨가 그런 역사적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한동훈의 12월 3일의 그 행동을 또 그 뒤에 그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본인이 줄기차게 주장하면서 지금 새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그 사람들 인파 몰리고 뭐 서문시장 가면 난리 나고 이거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게 모이게 할 수 있다. 자기는 오히려 그런 데를 안 가고 다른 데를 가겠다. 자기가 그렇게 이제 그 보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말고 다른 곳을 찾아가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그 방식 그런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 시장을 돌면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한동훈 전 대표를 대하는 태도는 네. 확실히 뭔가 있어요. 네. 그거는 한국 보수 세력이 이렇게 망가져서야 되겠느냐. 한국 보수가 윤석열과 장동혁에 의해서 대표되어서는 되겠느냐. 쪽팔린다 하는 사람들이 그 울분을 갖고 있다가 한동훈 전 대표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분노가 표출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에너지를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예요. 네. 그 정치학자들은 사실 보수의 위기는 단지 윤석열 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을 했다. 그래서 뭐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 13년, 14년 이 정도가 됐는데 사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뭐 법치, 자유, 공정을 이야기했지만 그 공안 울림에 불과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거의 뭐 이야기 창조 경제 이런 것도 70년대 중후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수나 보수 지도자가 정말 뭘 할 건지에 대해서 뚜렷하게 제시하는 게 없다. 답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얼굴만 바꾼다고 이준석 대표든 뭐 한동훈 전 대표든 오세훈 시장이든 얼굴만 바꾼다고 사람들이 돌아오겠냐. 정세를 잡겠냐. 이렇게 의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한국 보수가 왜 이렇게 위기를 맞았느냐 하는 그 근본 원인을 말씀하시는데 근본 원인이 될 만한 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한국 보수의 위기는 어디서 왔느냐 하면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한 데서 왔습니다. 한미 동맹이 좋기는 하지만은 그게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안보 문제까지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미국이 알아서 해야 된다. 북핵 문제. 사실상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은 특히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이나 모든 행동은 국가를 지키는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가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미국한테 맡겨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일종의 사대주의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권 투쟁을 한다 이거예요. 이권 투쟁이야 이 좌파가 잘하지. 그걸로 경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부터 한국 보수는 내가 가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을 야윈 늑대라고 한다면은 한국의 보수는 살찐 돼지다. 살찐 돼지다. 안보를 자주국방을 포기했으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될 나라인데 저 남태평양에 어디 뭐 통과가처럼 살고 있다. 좀 더 그게 무슨 비유이신 거죠? 자주국방을 포기하면은 남태평양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처럼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더 위험하죠.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지만은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놓쳤기 때문에 오늘의 보수의 위기가 온 겁니다.
한국 보수 세력 중에 북한 핵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가지고 진짜 고민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선거 운동할 때 안보 문제를 들고 나와가지고 좌파와 정면 승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수도권은 북한의 핵 위협에 거의 다 노출돼 있잖아요. 오늘 밤에 김정은이가 핵미사일 발사 돈줄을 누르면은 북한에서는 막을 사람 없어요. 서울에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서울 상공에서 터지는데 한 7분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도 김정은이가 발작을 하지 발작하지 않아서인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다. 안전을 김정은한테 맡겨놓고 요행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한국 보수는 비겁한 보수가 되고 치사한 보수가 되고 보수가 꼭 가져야 될 미학을 잃어버린 겁니다. 보수는 멋져야 돼요. 한국 보수는 오히려 미국하고 굉장히 밀착되어 있는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나요? 밀착이 아니라 안보를 그냥 미국에 맡겨버린 거지. 그럼 대표님은 뭐 전작 지휘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가져오고 우리도 뭐 핵 개발을 하든 뭐든 우리가 자주국방을 해야 한다. 당연히 자주국방은 우리 힘으로 해야지. 우리가 가난한 나라 같으면 못해요. 가난한 나라 같으면 옛날에 50년대 가난할 때도 우리는 했는데 부자 아닙니까? 부자면은 핵 개발하기 싫으면은 미사일 방어망을 철저하게 해야지. 그래서 10발 쏘면 여기서 다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그거 투자도 안 하잖아요. 그거 투자하려면 또 좌파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뭐 사드 배치도 막고 수도권에 미사일 방어망 만드는 것도 막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인데 좌파는 원래 그렇다 하더라도 보수가 그러면 보수가 절대로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국 보수의 몰락이라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됐는데 여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보수는 교양이 있어야 돼요. 네. 보수적 품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국 보수가 또 잘못한 게 있어요. 한국어를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한국어는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돼요. 한글 전용으로 가면서 한자를 안 쓰게 됐다 이거예요.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써야 정상적인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교양, 인문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글 전용으로 가면은 한국 사전에 실려 있는 단어의 70%는 소리 아니면 암호로 변해버려요. 말의 수준이 떨어집니다. 이 책임도 한국 보수의 책임입니다. 네. 그래서 자주국방을 포기함으로써 국가 엘리트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어가 망가짐으로써 국민 교양이 떨어집니다. 이러면 보수가 쓸 자리가 없어요. 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비참한 국민의힘. 다만 지금 보수를 우리가 개념 정의를 해야 돼요. 네. 보수층은 건재해요. 보수층은 한 45% 됩니다. 보수층은 보수 지식인이 문제예요. 보수 지식인이 치명적 실수를 했어요. 즉 보수 지식인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막지 못했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하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보수 정당 따로 있어요. 자, 보수층은 건재하지만 보수 지식인은 저는 집단적으로 자살했다고 봅니다. 아, 집단적으로 자살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장서서 막아야 될 사람들이 보수 지식인인데 그 사람 중에 교수, 언론인, 기자는 좀 적습니다만은 또는 장성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에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부정선거 음모론은 이렇습니다. 보수층에서는 한 50%, 진보는 5%밖에 안 돼요. 거의 감염률이. 네네. 그래서 한국에서 앞으로 보수가 제대로 살리면 보수 지식인들이 자기 고백을 해야 돼요. 부정선거 음모론에 편승해가지고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앞으로 절피를 해야 됩니다. 절피를 해야 한다. 네. 지금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도 실용 외교, 또 심지어 뭐 중도 보수 이렇게 선거 때 대선 때 벌써 그런 말씀을 하고 나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탈원전을 철회하고 북극 항로를 개발하고 자원 외교를 하겠다. 이게 다 과거에 그 보수 정당의 정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보수가 설 자리가 없어진 거 아니냐. 지금 이재명 정부하고 그러면 보수당을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차별화를 해야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중도 무슨 실용보다는 저는 실리 정책이라고 봐요. 실리 정책. 자신한테 이익이 되는 걸 한다는 거죠. 자신한테? 실리가 있는 실리적인. 예. 그건 욕이 아닙니다. 네. 모든 사람은 실리적으로 해야 돼요. 네. 근데 윤석열 같은 사람은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것만 찾아서 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저런 실리적인 사람은 영리한 사람이에요. 그 현실에 아주 맞추는 대표님이 사람이에요. 말씀하시는 자기한테의 주체가 누구인가요? 뭐 이재명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말씀하시는 모든 건가요? 사람은 자기 중심이죠.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한테 유리한 정책을 펴는데 자신한테 유리한 정책을 펴면은 그게 대충 사실이나 현실과 맞는 정책을 펴야 돼요. 그런 판단력이 있는 분이라요. 모든 사람한테도 유리한? 그러니까 절대 아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런데 윤석열은 좀 무모한 사람 아닙니까? 무모하죠. 그런데 자, 그게 그러면은 저분은 요새 지지율이 69%까지 가거든요. 저는 일단 그것이 저분에 대한 평가라고 봅니다. 그건 인정해야 돼요. 69%. 그건 69%. 국민들의 생각이니까. 네. 그러나 여기에 많은 이제 문제점이 쌓이고 있죠. 특히 요사이 공소 취소를 꺼내 가지고 지금 뭐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해 가지고 검사를 불러 가지고 뭘 한다든지 하는 거는 이거는 헌법에도 맞지 않고요. 이게 하나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언제 크게 불이 나가지고 정말 민주당을 불태울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워낙 국민의힘이 죽을 쓰고 지지율이 높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만은 여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중에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잘 나가니까. 다만 한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 정책에 대한 높은 평가를 보여주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청와대로 돌아간 거 잘한 거죠. 잘했죠. 그다음에 한일 관계를 실용적으로 관리하는 거. 역사 문제라든지 영토 문제 이거 해결 안 되는 걸 가지고 괜히 신경전을 벌이지 않고. 그렇죠. 네. 소모적으로 안 하는 거 잘한 네. 거고요. 그다음에 탈원전 정책을 수정해 가지고 원전 더 짓기로 한 거 이거 잘한 겁니다. 요런 데 대해서 국민들의 지지가 한 70% 나와요. 그러니까 중도 실용적인 국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 실용적인 정책을 펴면은 이 중도 실용적 국민들이 지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진보나 뭐 이게 관련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를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70%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실용 정책을 알아주고 지지하는 사람들. 또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반대로 가면 이 사람들은 또 비판으로 돕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저는 국가 중심 세력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한국의 국가 중심 세력이 한 70% 된다고 봐요. 앞으로 이 70%의 초점을 맞춰 가지고 정치를 하는 세력이 등장을 하면은 아주 강한 정당이 되고 집권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 보수가 그냥 재건해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는 재건이 아니라 바로 국가 중심 세력이 되는 방향의 보수 재건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가 중심 세력의 기준은 딱 세 가지예요. 헌법 존중하고 사실을 인정하고 상식적인 사람이 뭉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 사일런트 모조리티는 안 되죠. 침묵하는 다수 말고 행동하는 중심 세력. 바이털 센터라고 그래요. 그걸 미국에서는 바이털 센터. 이 사람들이 극좌와 극우를 같이 약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가운데를 차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이따가 사실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답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한 지, 뭐 국정을 운영한 지 10개월이 됐는데, 인기가 지금 3주
동안 계속 60% 이상 그 지지율이 나왔고, 그런데 이 지지율이 계속 얼마나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뭘 가장 위험하게 보시는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부터 상당히 어려워진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요? 예. 왜요? 이번에 이기고 나면요. 네네. 국민들도 이제 극우 세력에 대한 심판을 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러면 관심이 다른 데로 갑니다. 정부로 향할 거예요. 네. 정부로 향하고. 네. 그러니까 극우 세력을 심판했던 같은 기준으로 이재명 민주당을 평가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주로 이 검찰청 해체라든지 이 공소 취소. 공소 취소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이 사법개혁. 네. 문제에 대한 평가가 나빠질 수가 있어요. 크게 이겼다고 절대 안심할 게 아니고 하여튼 보십시오. 이게 네. 이번 선거에 크게 이긴 게 마지막으로 웃는 순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미 뭐 검찰 개혁도 그렇고 이게 다 이제 그 지나가 버렸잖아요. 이미 저희가 이제 조정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온 것도 많은데. 아니 그 이제 그때부터 부작용이 이제부터 생긴다는 거죠. 아, 지금부터 네. 검찰청이란 게 좋은 일을 많이 했잖아요. 나쁜 것보다는 검찰이 훨씬 더 나쁜 사람들을 잡아놓고 하는 걸 한 거 아닙니까? 억울한 사람도 물론 있었죠. 그러나 숫자로 비교하면 정치적 수사를 빼고 한국의 검찰이 다 잘했잖아요. 그래서 대중사회 아주 큰 나라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항상 있는 게 조폭하고 마약 범죄입니다. 요 두 개는 한국의 검찰이 상당히 잘해가지고 요 정도 수준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범죄 검거율도 높고요. 그래서 한국은 세계에서 치안이 좀 잘된 나라 아닙니까? 그런 나라를 만든 게 검찰, 경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찰을 악마화해가지고 그 수사 기능, 80년 동안 쌓아놓은 수사 기능을 지금 이런 식으로 거의 괴멸적 타격을 준다면 그 수사 기능이 수사 노하우가 사장돼 버리잖아요. 그럼 누가 좋습니까? 범죄꾼들이 좋지. 지능범죄들, 조직범죄들. 그럼 손해는 누가 봅니까? 일반 국민들이 보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서서히 나타날 거예요. 서서히 나타나면서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여론을 바꿉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그 잘 새겨들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보수는 오랫동안 반공 그리고 산업화 이 두 가지 가치를 갖고 그 존립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건 너무 이제 지나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가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 보수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수의 가치는 간단한 거예요. 우선 한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민주에만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민주에 해당하는 게 자유, 그다음에 민주주의, 민주화, 정의를 세운다. 뭐 이런 종류일 거예요. 공화국을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화국을 유지할 수 있는 국민들이 있어야만 공화국이 유지됩니다. 공화국을 유지하려면 첫째 사람들이 법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유능해가지고 돈벌이를 해야 됩니다. 또 교양이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국의 보수 세력은 공화국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일단 그걸 진보 진영에 맡겨놓고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공화국을 어떻게 지켜내고 공화국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이며 공화국이 유지되려면은 뭘 해야 되느냐 그런 국민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일 충실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나온 대학이 프린스톤인데 프린스톤은
스코틀랜드 장로교 사람들이 만든 대학인데 저 대학이 미국의 건국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을 했습니다. 미국 헌법을 기초한 제임스 메디슨도 프린스톤 출신인데 이승만 대통령은 프린스톤에서 있으면서 바로 공화국, 어떻게 보면 공화국 시민들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 걸 들여다보고 이분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나서 한 정책이 바로 교육이죠. 네. 이승만 때 학교를 많이 만들고 남녀공학을 실시하고 이승만 때 6.25 사변 때도 언론 검열을 안 했어요. 네. 세계에서 이런 나라 처음입니다. 왜 안 하느냐? 공화국의 시민 자질을 얻으려면은 실수도 해봐야 된다. 그리고 6.25 전쟁 중에 선거를 했습니다. 대규모 선거를 했어요. 이게 다 민주주의를 가르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나중에 민주주의를 파괴했잖아요. 민주주의를 부정선거로. 파괴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당선이 됐고 그 밑에 과잉 충성분자들이 부통령 선거를 조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물러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스스로 물러난 거 아닙니까? 부상 학생들을 만나가지고 불의를 보고도 행동하지 않는 나라가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그 사흘 뒤에 스스로 물러났잖아요. 예. 그 성장을 통한 물질적 풍요, 이게 보통 보수는 이런 거를 추구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것보다 뭐 교육이라든가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이제 성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 사회가 계급 사다리가 끊어져 있다. 이런 사회에서 이런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복지 정책을 편다거나 평등주의적 정책을 제시한다거나 공동체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책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포용적인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제 보수가 가야 할 지향점이 아니냐, 보수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세요? 보수가 추구할 가치는 네. 그런 식으로 네.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네. 헌법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네. 내가 항상 이 헌법을 네. 들고 다니는데요. 네. 우리나라 헌법 조항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10조입니다. 헌법 제10조. 헌법 10조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그 다음에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리고 국가는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합치면은 결국 개인의 자유, 개인의 복지, 그게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게 거의 보수 이런 데 얽매일 필요 없어요. 이게 헌법적 가치예요. 개인의 인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여기는 개인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헌법에는. 그래서 보수의 가치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을 놓치면 안 돼요. 네. 다만 민주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은 이제 집단을 중요시하는데 네. 우리 헌법은 개인 그리고 국가, 사회라는 말은 또 별로 없어요. 한국에서는. 그 마가렛 대처 총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계 보수주의의 하나의 철학을 구현한 사람인데 그 기자가 이렇게 물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는 우리 사회의 책임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기에 있는 것은 가족과 국가밖에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라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라 가족, 국가, 법 이런 걸 가지고 하나의 개인의 존엄성을 보호해가지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도록 하는 게 이게 공화국의 어떤 사명이죠. 그게 충실을 하는 게 저는 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보수 진보 이 개념을 좀 저는 부숴야 된다 제가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수 이렇게 물으면 내가 의무적으로 보수처럼 행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네. 그게 아니거든요. 보수 진보보다 더 높은 게 헌법입니다. 헌법. 헌법대로 행동하면은 그 사람이 진보든 보수든 같은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국민의힘으로 잠깐 다시 또 돌아오면 국민의힘이 그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됐잖아요. 그때 그 사유보다 지금 국민의힘의 해산 사유가 더 많다,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위원정당 해산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습니다. 정말 위원정당으로 해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위원정당으로 해산할 사유를 자기들이 만든 거죠. 네. 내가 뭐 만든 게 아니고 전부 다 그 사람들 자기들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 예.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는데도 장동혁 씨가 뭐라고 그랬죠? 확정될 때까지 판단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지 당대표가 할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면 그 형이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다음에 그 뒤에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도 선을 긋지 않고 내가 왜 부정선거를 음모론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냐면 이겁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죄가 있어요. 그것은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큰 범죄가 있어요.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모는 겁니다. 이것도 부정선거죠. 그런 짓을 윤석열이 했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보냈잖아요. 선관위에. 그러고 그렇게 해놓고 지금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 부정선거 있었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위헌정당 아니에요? 네. 좀 3.15 부정선거 때 부정선거를 지휘한 사람이 내무장관 최인규인데 이 사람 사형됐어요. 네. 이 사람은 발포 명령 내린 사람이 아닙니다. 부정선거 했다는 것만 해도 사형이 됐다고. 살인을 안 했는데도 똑같은 논리로 공정한 선거를 부정선거로 몰아가지고 그게 승복하지 말라고 선동을 하고 공정한 선거로 뽑힌 사람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몰아가지고 계엄령 켜면은 이거 최인규처럼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뭐 해산 사유냐 아니냐는 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국민의힘 해산할 이유가 없죠. 계속 있어줘야 계속 좋은 있어줘야 거죠. 네네. 이거 완전히 놀이개고 귀염둥이고 도우미 역할만 알아서 해주잖아요. 지금 집권 세력이 네. 제일 거부하게 여기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까지 해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통합진보당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때부터 이제 진보 지식인들 사이에서 나온 통설은 이렇게 그 아주 명징한 직접적인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정당에서는 사법적 심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들이 투표로 심판하는 것이 맞다. 정치적 심판이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뭐 국민의힘을 또 이제 사법부가 저기 헌재에서 위헌정당으로 판단을 해서 해산을 하면 오히려 핍박을 당했다는 서사를 부여해주고 또 극우 세력이 준동하는 빌미만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동의하세요? 정당은 정치적으로 해산하는 게 제일 맞죠. 네. 국민들이. 네. 그건 이제 국민들이 아주 깨어 있을 때. 네. 그리고 정당 해산은 아주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어야 되죠. 네. 위험이 있어야 되죠. 대표님, 그 지금 뭐 우리가 뭐 보수당, 국민의힘, 뭐 진보당, 민주당 이렇게 이제 양갈래로 굉장히 그 진영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양당제에서. 근데 이것을 다당제로 실현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꾸준히 있기는 한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의원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요거에 대한 의견하고 또 개헌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이신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 선거제도 개편은 개헌하고 같이 이제 권력구조 개편과 같이 맞물려야 되는데 네. 지난 불법 계엄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것은 국군 통수권자가 판단을 잘못하면은 이런 꼴이 벌어질 수가 있고 이게 견제가 안 되는구나. 이런 일이 사전에 막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선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을 제대로 견제를 했어야 되고 그 부하들도 따라가면 안 되고 해야 되는데 결국 이런 벌어졌다 이거예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헌법에 어떤 제도를 만들 거냐 하는 것을 앞으로 개헌을 할 때 제일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각제로 가느냐 아니면 대통령 중심제로 계속 가느냐 또는 이원 집중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는 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제로 가는 우리는 이제 내각제로 갈 수 있는 국민 수준이 되었다고 봐요. 내각제를 우리가 시도했다가 5.16 군사혁명이 나가지고 그 아주 악몽처럼 기억하고 있는 게 1960년의 장면 정부 시절의 내각제거든요. 그때는 내각제가 우리 국민 수준에는 안 맞는 너무 좋은 제도였어요. 그러나 이만한 국민들을 만들어내고 아까 말씀드린 70%의 국민들이 그래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믿고 내각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내각제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게 상당 부분 해소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 실정에서는 대통령 중심제로 가면은 계속 반복되는 이 실수 또 정권이 바뀌면 또 보복 수사를 하고 하는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또 대통령 중심제가 결코 강한 정부가 아닙니다. 대통령 중심제가. 대통령 중심제보다는 내각제가 강해요. 네. 내각제는 어떤 결정을 단체로 하잖아요. 그 내각 회의에서 하잖아요. 그 총리는 프라임 미니스터니까 그 여러 장관 중에 선임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본 게 더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지.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했다가 이번에 의료대란 일으킨 것처럼 저게 무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내각제에서는 절대 저런 실수가 내각제에서는 불법 개헌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내각제를 심각하게 네. 생각을 해야 되고 네. 개헌은 후다닥 해서는 안 되고 전 국민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야 돼요. 거의 1년이 돼도 좋고 2년이 돼도 좋고 타운 미팅식으로 작은 단위에서까지 개헌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느 방향이 결정될 때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원포인트 개헌, 뭐 전문 개헌 이런 거 하지 말고 권력 구조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있어야 되고 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국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대표님이 1987년 대선 이후부터 모든 선거에서 결과를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하셨다고요? 대표님이 그렇게 쓰신 걸 제가 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예측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수치적으로? 지금 뭐 15대 1 그게 거의 비슷하지 않겠어요? 15대 1. 네. 네. 경북 빼고 거의 전패하는 거. 예. 15대 1. 재보궐은 선거는요? 그건 저 개별적인 것이니까 네. 그것도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지금 네. 예상하기 힘드는데 그런데 서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상당히 지금 크게 뒤지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러니까요. 20몇 %. 시간이 가면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지율이 꽤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 정도 서울시를 운영을 하면서 지금 서울시가 큰 사고 없이 대도시로서 기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살기 좋은 도시 랭킹에서 서울시가 지금 세계에서 9등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부로 느껴요. 저는 강북에 살아서 그런지 강북도 많이 발전했는데 네. 이분이 부족한 게 있어요. 자기가 한 실적을 요약해서 선전을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아, 홍보를 못한다. 마케팅을 못한다. 홍보에 굉장히 약해요. 네. 그러려면 간단한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정원호 씨가 상당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예, 만약 있죠. 예컨대 그 사람이 네. 후보가 됐을 때 한 구청 그분이 성동구죠. 성동구청장이죠. 성동구를 발전시킨 거하고 세계적 대도시를 10년 동안 발전시킨 거가 비교가 될 거예요. 그럼 이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아직도 오세훈의 저력이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장동혁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지금 긴장 관계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장동혁을 세게 비판해야 합리적 보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선거판에서는 그게 그 극우표도 표니까 그걸 잃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선거 전략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독자 노선 뭐 빨간 옷 안 버리고 뭐 하얀 옷 입는다든지 해가지고 독자 노선으로 가면서 강한 인상을 준다면은 지금보다는 호전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오세훈 시장하고 좀 소통을 하십니까, 평소에? 뭐 그렇게 특별히 뭐 긴밀한 관계는 아니고 네. 다만 내가 서울 시민으로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건 있죠. 네. 좀 개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1971년 부산의 국제신문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뭐 잡지 마당, 월간조선, 그다음에 조갑제닷컴, 그다음에 지금 유튜브 조갑제 TV까지 현역 기자로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특종도 정말 많이 하셨고요. 이게 56년째인데요. 지금 1945년 그 해방둥이시잖아요. 예, 올해로 81살 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실 수 있는지 지금도 유튜브에 매일 뭐 새벽 3, 4시에 예, 그 콘텐츠를 올리고 계시는데 그 활동의 비결이 궁금합니다. 저는 호기심입니다. 호기심. 네.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어 하는 거죠. 호기심이. 그런데 요사이 저는 이란 전쟁을 유심히 살펴보거든요.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역사에 또 관심이 있어요. 역사. 역사와 기자라는 직업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기자가 쓰는 하나하나의 기록이 나중에 이 역사가 돼요. 그리고 기자는 기사를 쓸 때 역사적 맥락 속에서 기사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숲과 나무가 이 조화를 잘 이루는데 그리고 저는 한 주제보다는 여러 주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뭐 야구라든지 권투라든지 뭐 트로트라든지 뭐 이런데 그리고 저는 사람을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 누구를 뭐 그 사람의 정책이나 말은 미워하지만 인간 그 자체를 미워할 생각은 조금 자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사를 생산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다행히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나라 기사는 긍정적인 면이 많아요. 절망적인 것보다는. 그런데 그러고 하면은 그게 좋은 방향으로 가요. 이번 우리가 비상계엄 사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걸 우리가 얼마나 잘 극복을 하고 있습니까? 소란스럽지만은 민주주의는 소란스러워야 되거든요. 시행착오도 하고 막 격돌하지만은 결국 선거를 통해서 서로 결정이 되고 법원 판결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게 승복하고 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기자 생활을 하는 것은 가장 재미있고 보람된 거예요. 네. 하루하루가. 더구나 요새는 네. 뭐 핸드폰이라든지 뭐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실시간으로 들여다보니까 네. 그래서 왕성한 호기심이 비결이시군요. 예. 건강은 괜찮으신 거죠? 괜찮습니다. 네. 아까도 보니까 큰 배낭에 뭘 잔뜩 지고 오셨던데 거기 다 뭐 취재거리입니까? 그건 주로 책, 뭐 자료, 뭐 요새는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뭐 어디 이동하시면서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게 짊어지고 다니는 게 저게 습관이죠. 여성분들이 핸드백 들고 다니는 거하고 뭐 비슷하죠. 예, 그렇군요. 좀 외람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정부 때 그 해직 2번 당하셨잖아요. 전두환 정권 때 1번 당하시고. 박정희 때 1번, 전두환 정권 때 2번. 그러셨구나. 근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뭐 전기도 쓰셨지만 뭐 12권짜리 쓰셨지만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그리고 심지어 초인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옹호를 하고 계시는 건데 반면에 뭐 인혁당 사건도 있고 이렇게 대표님께서 기자 생활을 하시면서 뭐 목격을 하고 기자로서 고발도 하고 이런 수많은 사상범에 대한 인권 유린과
그다음에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제가 느끼기에는 좀 축소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국가폭력을 최소화했다라는 표현도 쓰시고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을 거둬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부흥시켰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박정희 독재도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독재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평생을 사실을 중시하는 기자로 사신 분으로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을 중시하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박정희 그 치하에서 기자 생활할 때는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쫓겨나기도 하고 뭐 비판을 많이 또 그때 기자로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정희를 논하는 것은 역사적 인물로서의 박정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역사적 평가를 하는 겁니다. 네. 역사적 평가는 법률적 평가, 정치적 평가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평가예요. 자연히 크게 굵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 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외국의 사례와 비교를 해야 돼요. 네. 그렇다면은 박정희 시대 18년은 뭐였느냐? 결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했고 세계에서 가장 균등한 성장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처럼 발전하면서 소득 격차가 벌어지지 않고 그래서 가장 균등한 성장을 했다니까요. 고도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격차가 벌어진 게 아니라 격차가 줄어들면서 언론 자유에 대한 제약도 있었죠. 그건 뭐 제가 해직된 게 좋은 예지만은 그러나 역사적 평가를 한다면은 외국에는 그럼 어땠느냐? 박정희 시대 때의 이 변화는 세계 역사상 18년 동안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였어요. 이런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인명 희생이 옵니다. 인명 희생이 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아무리 성인군자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네. 그러면 박정희 시절에 박정희는 아무도 정치적 암살을 한 게 없어요. 그 뭐 재판해가지고 한 거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정치적 암살을 한 게 없고요. 수많은 시위가 있었지만 발포 명령 내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마 사태 때도 한 사람도 총맞아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런 예가 없어요, 세계에서. 그래서 제가 박정희를 평할 때 최악의 조건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단기간에 최대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그 시절에 그 밑에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뭐 고문하고 그건 다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것까지 다 박정희한테 떠넘기는 것은 그건 역사적 관점은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책임자잖아요. 대통령이 책임자잖아요. 그거는 책임자가 아니죠. 그건 박정희가 책임자가 아니라 저 정보부에서 고문했으면 정보부장이 책임자지. 아니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는데 대통령이 그런 일이.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어요. 그럼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몰랐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모르지. 그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박정희라는 사람은 마지막에 총을 맞았잖아요. 네. 난 괜찮아라고 했다고. 네, 그랬죠. 가슴에 총을 맞아 난 네. 괜찮아.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자리에 있었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난 괜찮아.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니까 바로 옆에 있었던 신재순 씨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난 괜찮으니까 자네들은 피하게란 뜻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 생각이 이런 판에도 나까지 생각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어요. 박정희 마지막 모습은 어땠느냐 하니까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체념한 듯 해탈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정희를 표현할 때 니체가 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의 서문에 나오는 그 초인이란 단어를 생각한 겁니다. 초인은 뭐냐? 니체의 표현에 의하면은 더러운 강물을 들이키면서 자신의 영혼은 더러워지지 않고 바다와 같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초인이다. 그게 딱 맞는 사람이 저는 박정희라고 생각해요. 박정희 정부 시절에는 기자로서 할 때는 항상 사실관계로 하니까 그때는 비판적이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박정희를 부정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먼 데서 역사적인 관점은 항상 먼 데서 보고 총론적으로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러니까 예. 절대로 박정희를 성인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네. 박정희를 악마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공과 과를 정확하게 그렇죠. 써야죠. 그 입장만 취하면 돼요. 네. 그럼 뭐 예컨대 많이 양보해가지고 나는 박정희가 잘한 게 9라고 생각하고 못하는 게 한 1 정도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네. 잘하는 거예요. 근데 네. 정치는 6대4 정도 돼도 잘하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니까. 하지만 뭐 그 박정희 정부권 시절에 뭐 고문당하고 그 목숨을 잃고 이런 뭐 유족들 지금 뭐 살아계신 분들도 별로 안 계시겠지만 근데 그 한 예. 사람 개별적인 그 사람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 역사 평가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이제 유신 선포하고 이런 것도 이제 많은 학자들은 이거는 장기 집권을 위해서 그 구테타를 일으킨 거다. 친위 구테타를 일으킨 거다. 이렇게 저희 해석을 하는데 대표님은 그것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중공업 발전을 내가 위해서? 제일 열심히 예.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 예. 그 친위 쿠데타예요. 그래서 네. 그러나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인 판단입니다. 네. 그 리얼타임에서 판단이에요. 음. 72년 10월 17일 유신 선포가 나왔을 때 나는 그때 2년차 기자인데 이건 무슨 전쟁 난 것도 아니고 이건 무슨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 1972년의 유신 선포, 그다음에 79년의 이분의 사망, 그 7년, 네. 그 7년에 박정희가 이룩한 게 뭐냐는 겁니다. 음. 그걸 꼽아보면 중화공업 건설을 네. 했어요. 중하고 정말 제1차 석유 쇼크를 겪으면서도 그다음에 의료보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산층이 그때 커졌어요. 그다음에 새마을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 부흥이 됐어요. 그다음에 중동으로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한 30만 명이 진출해가 외화를 벌어가지고 중동에서 석유 사오고도 남았어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게 4대강 유역에 댐을 10개를 만들었어요. 네. 그거 그때 안 만들었으면요 수도권에 2,500만 살지를 못합니다. 그 뒤로는 댐을 한 개도 못 만들어요. 반대가 많아가지고 그걸 10년 동안에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과 그 친위 쿠데타를 했다는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교를 해야죠. 비교를 해가지고 헌법을 정지시킨 것은 나쁘다. 그러나 이렇게 만든 이 거대한 성취 이게 결국 오늘 한국의 이런 풍요를 만든 거 이걸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판단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지금은 안 되죠. 누군가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지금은 안 있다고 되지. 하더라도 역사적인 네. 그 역사의 흐름에 그 역사의 단계에 맞는 행동을 해야지. 네. 그러면 시대 착오가 되는 거지. 그 당시 우리나라의 형편에서는 그게 가능했다. 뭐 필요했다. 뭐 꼭 옳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네. 누구하고 비교하느냐? 김일성하고 비교해야 돼요. 김일성은 예. 그렇게 지금까지 독재를 했는데 뭘 만들었느냐? 박정희는 그걸 독재라고 볼 수 있어요. 7년은 그건 독재라고 봐야 돼요. 독재를 했는데 뭘 만들었느냐? 이렇게 비교하고 평가를 하는 게 좋죠. 네. 그 대표님은 과거에 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뭐 반국가 세력이다 이렇게 아주 맹공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반국가적 행위라고 했지. 반국가적 행위. 전부 사람을 이렇게 규정하진 않아요. 네. 그 예컨대 4억 5천만 달러를 핵 개발하고 있는 김정일한테 갖다 주고 그것도 국민 동의 없이 사실상 김정일과의 회담을 매수한 거거든요. 매수해서 김정일하고 만나고 그 뒤에 북핵 문제도 전혀 거론하지 않고 함으로써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이 문제 그런 것은 반국가적 행위지. 그건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두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뭐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그거는 요새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다. 네, 저는 뭐 생각이 있어요. 네. 다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네, 있어요. 공과가 있죠. 저 네.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 위기 극복을 잘했어요. 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문화 개방을 해가지고 서로 일본과 한국이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 잘했어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 FTA 잘했고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 잘했고 이라크 파병 잘했어요. 특히 뭐 지금 박근혜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보수당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으니까 이분들은 정말 헌법을 파괴한 분들이니까 뭐 그 점에서는 진보당에서 나온 대통령들이 더 낫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최악의 대통령은 두 사람이라고 봐요. 네. 문재인, 윤석열. 아,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은 네. 그건 사실은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빼앗겼다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동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과연 그게 탄핵 사유냐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왜 그렇게 혹독하게 평가를 하십니까? 원전 정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원자력 발전을 더 만들었어야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70%의 기름이 지나가야 우리가 공장을 돌 수 있는데 그때 그걸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지금 대응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원자력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인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를 일본보다도 더 위험한 후쿠시마보다도 더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라고 터무니없는 규정을 해가지고 원자력 산업을 위축시킨 거 그거는 정말 과학에 대한 도전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어요? 에너지 정책을 또 그렇게 정합니까? 그다음에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한 거 이른바 9.19 군사합의. 아니 수도권 상공에 자기 나라 공군력이 배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항복했을 때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항복을 했어요. 항복하지 않는데 어떻게 서울 상공에 우리 비행기가 다닐 수 없는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수도권에 미사일 방어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가지고 북한 핵 위협에 아직도 우리가 노출되고 있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그 정도만 해도 절대로 그거는 있을 수 없죠. 어느 대통령이나 공과 과가 있는데 공은 없습니까? 문제 네. 저는 못 찾았어요. 아, 못 찾으셨습니까? 예. 앞으로 찾으려고 하면 노력을 해볼게요. 네. 대표님께서는 남북 통일은 평양 주석궁에 국군의 탱크가 진주를 할 때 완성된다. 이게 좀 와전이 돼가지고 우리 군대가 북한의 주석궁을 갖다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와전도 되기도 했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두 국가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는 적대적 두 국가론이고 지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우리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다. 서로 좀 각자 살자 이런 취지인데요. 대표님께서 지향하는 남북 관계의 현재와 미래는 어떤 겁니까? 그것도 헌법에 따라 해요. 헌법입니다. 헌법이 잘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통일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우리 헌법을 만든 분들이 참 길게 보고 만든 겁니다.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했잖아요.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따라서 우리의 영토인 북한 지역을 어떻게 통일해야 하느냐 하는 답은 헌법 제4조에 있어요. 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해야 된다. 1조, 3조, 4조가 유기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 노동당 정권을 해체하고 한반도 전체를 통일함으로써 헌법 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선언을 실현시키는 것. 그게 헌법의 명령입니다. 자, 첫째 여기서 하나씩 따지면은 북한을 정권으로는 인정해도 되지만 절대로 국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한반도에는 두 개의 국가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반도에는 1국가만 있어야 돼요. 왜냐? 우리 민족사는 1민족 1국가입니다. 독일은 1민족
다국가예요. 우리의 역사적 전통에서 일민족 일국가의 전통이 허물어졌던 게 후상북 시대 몇십 년, 그리고 지금 한 80년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일민족 일국가로 가야 돼요. 정통성 있는 국가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북한 노동당 정권이라는 실체는 있어요. 그러나 국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해야 돼요. 북한에 대해서 나라 국자를 써주면 안 됩니다. 이건 헌법 위반이에요. 요사이 그런데 정동희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따라서 적대적 국가, 북한이 적대적 국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평화적 두개 국가론, 두개 국가론이란 말이 우리 헌법에서 성립될 수가 없다니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두개 국가로 선언을 하자. 그럼 우리 통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럼 헌법 4조 위반이죠. 북한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중국군이 개입한다? 그럼 우리는 우리 헌법에 따라서 왜 우리 영토에 개입하느냐 해가지고 저항할 수 있습니다. 두개 국가론이 돼버리면은 외국이니까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영토를 포기하는 거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북한 2,500만 주민들의 인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네.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반인도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반헌법적인 게 두개 국가론입니다. 그런데 네. 이걸 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저는 이른바 진보 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네. 요즘 언론 환경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대표님도 유튜브를 하고 계시지만 뭐 진보 지식인 뭐 유시민 전 장관, 지금은 유시민 작가라고 하는데 뭐 재래식 언론이다. 우리 레거시 미디어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는 뭐 폄하하는 말로 뭐 기자를 기레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그 신문 부스도 많이 줄었고 공중파를 보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레거시 미디어가 존립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전통 언론으로 분류되는 그 기사를 읽어보면 기사 문장도 좋고요. 훨씬 더 정확하고 해서 질적으로는 우수하다고 봅니다. 그 우수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죠.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또 뭐 인터넷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과의 격차를 벌리면서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은 시청자라든지 독자층도 유지될 거예요. 돌아올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모방하면 안 되죠. 그러면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준을 유지하자. 저는 항상 이 인터넷으로 보는 언론이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 스트리트 저널, 이코노미스트, CNN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세상에 보여요. 네. 그런 수준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만족시킬 수는 없을 거고요. 네. 또 이제 각 언론사가 역시 어떻게 하면 이제 수지를 맞추느냐, 그게 좀 제일 중요한 고민이죠. 건데. 네. 그래도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는 지금 아마 구독자가요 한 1,000만 명 되거든요. 그 높은 질로서 극복을 했습니다. 각각? 아니 저 뉴욕 타임스는 1,000만 명이 그 유료 회원이라고요. 네. 유료 회원. 네. 그리고 종이 신문 독자는 한 100만밖에 안 돼요. 네. 그 10배를 불렸어요. 네. 뭘 하느냐? 그 내용으로 한 거거든요. 네. 내용. 그래 한국의 그 고민은 이럴 때 아주 좀 작심하고 어느 언론이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료 회원을 늘려가는 거. 그게 하나라도 성공을 하면 될 건데. 그런데 여기 하나 한글 전용으로 하면 안 돼요. 네. 한자와 한글을 같이 쓰는 정상적인 한국어를 구사하는 언론이 있어야 되는데 리거시 메디아라는 사람들이 한글 전용으로 감으로써 그 수준을 스스로 포기를 해버렸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 건데요. 사실 아까 그 말씀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그 보수와 진보 이렇게 양갈래로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 AI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그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원로로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거는 헌법 사실 상식이에요. 헌법 사실 상식. 예. 헌법 사실 상식을 3대 기준으로 삼고 세상을 보고 그다음에 실사구시 정신. 네, 저는 동양에서 만들어진 가장 위대한 용어가 실사구시라고 생각해요. 네, 거기서 실은 현실을 말합니다. 거기서 사는 사실을 말합니다. 현실과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찾는 자세를 우리가 실사구시라고 그래요. 네, 이 두 개만 있으면 다 돼요. 네. 다 태도가. 그리고 사실, 정의, 자유라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사실에 기초해 가지고 정의를 세운다. 이건 법인데 그렇게 해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또는 자유를 키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이 먼저고 사실에 기초한 법 집행. 그렇게 해야 자유. 요 정도 몇 개만 개념 정리가 된다면은 네. 그 다음에는 사람이라는 것은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뭐든지 해도 돼요. 같은 용어로 법만 어기지 않으면 뭐든지 해도 돼요. 그리고 생산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뭘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거든요. 자유민주주의는 법을 어기지 않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한에는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200% 이렇게 발휘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바로 그걸 누렸잖아요. 지난 80년 동안 우리는 세 가지 자유를 지켜냈어요. 첫째, 언론 자유. 그다음에 선거의 자유. 그다음에 사유재산의 자유입니다. 요것만 놓치지 않으면은 한국 사람들은 원래 머리 좋은 사람들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네.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요 세 가지 자유를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네. 언론 자유, 선거의 자유, 그다음에 사유재산의 자유입니다. 네.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예. 오늘 인물 비상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